포인터 변수를 활용해보는 몇 가지 고급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중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포인터 변수도 하나의 메모리를 할당받는 변수이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갖는 포인터 변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갖고 있는 포인터를 이중 포인터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앞서 그림의 예를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의 정수형 변수 i를 선언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변수 i가 메모리 1000번지에 할당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사용한 변수의 자료형은 그 변수를 위해서 할당되어진 저장 공간의 바이트 수와 이 저장 공간에 어떻게 코드화해서 정보를 저장하는지를 나타내 준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정수형 변수 i에 10이라는 값을 할당해 주게 되어지면 10이라는 정수 상수를 바로 정수 타입의 데이터, 즉 4바이트의 하나의 이진 비트열로 코드화해서 i라는 변수의 이름이 직접 매핑하고 있는 1000번지의 값을 할당해 주게 되어질 거예요. 어떻게 이진 비트열로 만드는지는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니까 다음과 같이 뭉뚱그려서 10이라는 값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같은 관점에서 P라는 정수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하면 현재 P라는 이름의 변수는 주소를 담는 변수인데 그 주소에 가보면 정수가 있는, 즉 정수의 주소값을 담는 변수 P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P 역시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메모리 특정 영역을 할당받을 것이고, 우리 상황에서는 하나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4바이트의 공간이 할당되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1004번지서부터 1007번지까지 4바이트 공간이 이 P에게 할당되어졌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P라는 이름은 그 시작 주소 1004번지를 직접 매핑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의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하면 정수 값을 저장했던 것처럼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주소 값을 저장하게 되어질 텐데, 어떤 주소 값이라도 다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수에 대한 주소 값만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이 P라는 변수의 특징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변수 이름 앞에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거나 혹은 배열의 이름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현재 포인터가 유지하고자 할 주소 값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왔었죠. 현재 i라는 변수가 정수형 변수이니까 i라는 정수형 변수의 주소 연산자를 사용해서 소위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바로 정수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P라는 변수에 할당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i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니까 정수 값을 가졌고, P라는 변수는 포인터 변수이니까 정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이니까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을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수형 변수나 포인터 변수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우리는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통해 하나의 주소값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주소값을 통해 1000번지를 간접 참조할 수 있는 일을 해볼 수 있긴 하는데,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간접 참조 연산자를 포인터 변수와 같이 사용했을 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현재 i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담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듯이 이 포인터 변수도 하나의 주소값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담는 포인터 변수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기를, 자, 우리는 하나의 q라는 변수를 선언하면 될 텐데, 이 q라는 변수에는 하나의 주소값을 담는 변수라서 별이라는 표시를 하나 써주면 될 거예요. 여기 별도 연산자로서의 별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변수가 주소를 담는 변수이다 라는 표식이다 라고 했었죠. 다만 이 P라는 변수는 그 주소값에 가보면 정수가 있는 데 반해서 현재 이 Q라는 변수는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에 가보면 또 주소가 있는 것이고, 그 주소에 한 번 더 갔을 때 정수가 있는, 다시 말해서 정수에 대한 주소값을 갖는 변수에 대한 주소를 담는 그런 변수로 선언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뭔가 좀 헷갈린다 싶으면 인티저 별이라는 표현을 네모라고 간주해 준다라고 하면 q라는 것은 네모 타입의 포인터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q가 가리키는 곳에는 네모형 자료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정의하기를 네모를 인티저 포인터를 네모로 두었다라는 것은 즉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q라는 포인터가 가리킬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q라는 변수는 주소를 담는 변수인데 그 주소에는 정수형 포인터 변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수형 포인터 변수의 주소 연산자를 취해 가지고서 즉 p라는 변수의 주소값 1004번지를 q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현재 q라는 변수는 주소를 담는 변수예요. 주소 있잖아요. 자, 그 주소에 가봤더니 또 주소가 있대요. 자, 1004번지를 쫓아가 봤더니 또 주소가 있네요. 자, 그 주소를 다시 한번 접근해보면 정수가 있다. 1000번지에 가보면 정수가 있다라는 형태가 되어져서 바로 정수형 변수의 주소를 담고 있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별 표시를 2개 사용을 해주는 즉 이중 포인터 형태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단순 포인터 변수의 값추정 연산자를 한번 사용을 해주면 즉 p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20을 넣어라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어서 p라는 변수를 바꾸면 여기 내용이 바뀌겠지만 p가 간접 참조하는 곳의 값을 20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p가 가리키는 이 대상 즉 1000번째 값이 20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같은 관점에서 q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은 이곳이 되겠죠. 자, 별표 q에다가 동그라미를 넣어라 라고 하면 동그라미가 들어갈 곳은 어디가 되겠어요? 즉 q가 가리키는 곳 1004번지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라는 것이 1000번지다 라고 했을 때 1000번지가 가리키는 곳을 다시 한번 참조하면 이제 실제 1000번지라는 정수형 변수의 값이 접근되어질 수 있기도 하겠더라 라는 거죠. 따라서 이중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간접 참조 연산자를 2번 연거푸 사용을 해줌으로써 자, 보세요. q가 가리키는 곳, q가 가리키는 곳이죠. q가 가리키는 곳에 값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30을 넣어라. q가 가리키는 곳의 값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30을 넣어라 라고 한다면 실제 1000번지에 30의 값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중 포인터라고 해서 꼭 간접 참조 연산자를 2개 써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표 q에다가 동그라미를 넣어라 라고 하면 q가 가리키는 이 내용을 바꿔버리겠죠. 지금은 1000번지를 가리키겠지만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넣게 되면 이제는 이 q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포인터는 1000번지가 아니라 동그라미 번지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받는 그런 포인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 포인터로는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이중 포인터의 형태가 취해져야 한다라는 점을 좀 주의 깊게 봐두기 바랍니다. 만약에 q가 이중 포인터가 아니라 단일 포인터라고 한다면 q가 가리키는 곳에는 정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q가 가리키는 곳에는 정수가 있는 게 아니라 포인터 변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 포인터가 필요하다라는 점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중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 특별한 예를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진 예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이중 포인터가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한 사례로 살펴봐두기 바랍니다. 자, 현재 메인 함수에서 pMessage라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자, 이 pMessage라는 변수는 주소를 담는 문자에 대한 주소를 담는 변수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pMessage라는 메모리 1000번지에 하나의 변수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pMessage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 값이 담겨져 있는 거죠. 유효한 주소 값을 갖고 있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유효한 주소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setMessage라는 함수를 호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setMessage라는 함수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포인터를 간접 참조해서 함수 출시 인수를 통해서 하나의 주소 값을 포인터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다라고 하면 그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함수 안에서 접근하는 내용이 이 복사본인 매개 변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인수 영역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set message 이야기를
pMessage라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전달한 거예요. 이 안에다가 이 함수 안에서 채워넣기 위한 것이죠. 자, 따라서 현재 이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함수에게 전달할 것인데 함수의 매개 변수 ptarget으로 전달할 것인데 ptarget이 전달받는 값은 하나의 주소값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타입의 주소값이냐? 자, 캐릭터 포인터 타입의 주소값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캐릭터 포인터 타입을 네모 타입이다 라고 한다면 이 ptarget이라는 변수는 하나의 주소값을 갖는데 그곳에 네모가 있다라는 것으로서 그 네모 타입의 변수의 주소를 전달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ptarget은 자, 메모리 2000번지에 할당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ptarget으로 현재 인수로 사용한 pMessage라는 변수의 주소값 1000번지라는 것을 전달받으니까 이렇게 매개 변수로 1000이라는 값이 전달되었을 때 현재 함수 안에서는 ptarget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넣어라 라는 우리 문자열 리터럴 상수는 상수 영역에 만들어진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 라고 그랬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문자열은 3000이라는 주소값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3000번지라는 주소값을 ptarget이 가리키는 곳, 현재 ptarget은 메모리 1000번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ptarget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3000을 넣어라 라고 하면 바로 여기 3000번지라는 것이 저장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 입장에서는 아무런 값도 반환하지 않고 함수가 끝났다 하더라도 현재 pMessage라는 변수의 값이 함수 출 전후에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pMessage의 값을 하나의 문자열처럼 출력해라 라고 하면 현재 pMessage는 3000번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이다 라는 문자열의 시작서부터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하나의 문자열처럼 출력하는 일이 수행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작성을 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그저 여기에다가 단일 포인터를 써주게 되고 여기 주소 연산자 없이 pMessage라는 포인터 변수만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pMessage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쓰레기 값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복사하는 것이고 자, 분명히 포인터 매개 변수로 전달받았지만 이 경우에는 호출 축에 사용되어지는 인수가 포인터였기 때문에 이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전달받는 일이 일어나게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간접 참조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도 없을 것이요. 또 간접 참조 연산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함수 안에서 변경되어지는 내용을 호출 측에 전혀 반영할 수도 없다라는 문제점들이 생길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함수의 매개 변수가 포인터이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단일 포인터도 될 수 있고 이중 포인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인터 변수의 베이스 타입 영역을 접근하기 위해 간접 참조 연산을 수행했는가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는 연습들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그림을 통해서 각 변수가 어떤 값들을 갖고 어느 영역들을 가리키는지를 좀 분명하게 해버릇하는 연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포인터의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도 하나의 변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포인터 변수들로 배열을 만들어 보자 라는 개념이에요. 뭐 특별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 어떤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배열에 대한 이름이다. 그 배열은 이 개수만큼의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각 요소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들인데 그 주소에 가보면 이런 베이스 타입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plist라는 이름은 5개 요소를 갖는 1차원 배열의 이름인데 그 배열의 각 요소는 정수형 포인터, 즉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소에 가보면 정수들이 있는 정수형 포인터의 배열로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5개 요소를 갖고 있는 하나의 배열인 것인데 각 요소가 정수형 포인터인, 즉 하나의 정수형 변수 혹은 하나의 정수 배열의 특정 요소를 가리킬 수 있는 주소 값을 갖고 있는
그런 포인터 변수들의 묶음을 포인터의 배열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각각의 요소는 주소값을 갖고 있는 포인터 변수이니까 반드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초기값으로 초기화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요. 그렇게 초기화되어진 포인터 변수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것이에요. 자, 이런 포인터 변수의 배열을 가지고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5개의 정수를 이런 식으로 유지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5개짜리 배열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굳이 포인터의 배열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다른 요소들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 가리킬 대상이 덩치가 큰 애들인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일 수 있고 혹은 구조체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구조체를 포인터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뒤에서 따로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서로 다른 1차원 배열을 하나의 포인터의 배열을 통해서 가리키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2차원 배열과 포인터 배열을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의 배열을 구성해보는 일을 작성을 해봤어요. 자, 우리는 기존에 문자형의 2차원 배열을 통해서, 즉 문자 12개짜리 1차원 배열을 현재 내가 원하는, 현재 이 예제에서는 5개의 그룹이 있죠. 5개의 그룹만큼 하나의 2차원 배열로 묶어놓은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문자열들을 하나의 배열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성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모든 그룹당 요소의 개수가 12개, 즉 가장 긴 문자열에 맞춰서 모든 1차원 배열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여기 회색 부분처럼 메모리를 할당해 놨지만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렇게 낭비되어지는 공간들이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낭비되어지는 메모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문자열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penny라는 문자열을 통해서는 6바이트가 할당되어지면 되는 것이고, 뭐 $0.50라는 문자열을 통해서는 12바이트를 할당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과 같이 각각의 문자열을 위한 1차원 배열을 따로 유지를 해도 돼. 그런 개별적인 1차원 배열들에 대한 시작 주소를 하나의 포인터의 배열을 통해서 묶어준다라고 하면, 어차피 요 각 칸이 하나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문자열의 시작 주소는 캐릭터 포인터로 표현되어 줄 수 있잖아요. 자, 따라서 이 우측에 있는 것처럼 coinnames2라는 것은 5개의 요소를 갖는 하나의 1차원 배열로 선언을 하되 그 각각의 요소는 주소, 즉 문자에 대한 주소를 집어넣는 형태로 하나의 배열을 구성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낭비되어지는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서로 다른 길이의 문자열들을 하나의 이름, 하나의 배열로 유지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사례에서도 낭비되어지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주소를 담고 있는 이 공간만큼은 사실 문자열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문자열들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문자열들의 배열에서 모든 문자열의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두 번째 구현보다는 첫 번째 구현이 낭비되어지는 메모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문자열이 다 12바이트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배열을 만들었을 때 이 회색 부분 하나 없이 꽉 채워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12바이트 곱하기 5에서 60바이트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문자열이 12바이트로 표현되어지는 개별적인 5개의 문자열을 우측과 같이 포인터의 배열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60바이트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포인터 변수의 배열을 위해서 4 곱하기 5 해서 20바이트의 공간이 추가적으로 소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포인터의 배열을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들의 배열을 유지하는 방법은 서로 길이가 다른 문자열들을 한 덩어리로 묶고자 했을 때 유용한 방법이고 2차원 배열을 통해서 문자열의 배열을 유지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 길이, 고정된 길이의 문자열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번이나 이름 같은 경우는 기존의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겠죠.
반면에 뭐 주소나 학과명 같은 경우들은 들쑥날쑥한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포인터의 2차원 배열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문자열의 배열에 국한되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적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정수형 배열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5분반의 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자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5분반 모두 학생의 수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방법처럼 한 그룹의 개수가 고정되어진 1차원 배열 5개를 하나의 2차원 배열로 묶어놓는 방법이 더 나을 거예요. 반면에 5분반의 각 학생 수가 들쑥날쑥하다라고 한다면 각 그룹의 길이를 고정하기보다는 개별적인 1차원 배열 5개를 두고 그것을 하나의 정수형 포인터의 배열을 통해서 묶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배열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포인터의 배열을 전달받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열을 받는 함수라고 한다면 배열 표현식으로 전달받기 위해서 네모 가로가로 표현을 해주고 앞에 요소 타입을 써주잖아요. 그런데 현재 배열의 요소 타입이 포인터 타입이다 보니까 현재 특정 베이스 타입에 대한 주소에 대한 배열이다 라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는 배열의 시작 주소와 배열의 타입에 대한 정보만 알 뿐 크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크기를 따로 전달받아서 이 함수 안에서 이 크기만큼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1차원 배열을 받는 방법을 포인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했었어요? 이 네모 가로 가로를 떼버리고 앞에 별표를 찍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표현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포인터의 배열을 인수로 받는 함수의 매개 변수는 결과적으로 그 베이스 타입에 대한 이중 포인터를 받는 그런 매개 변수가 제공이 되어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중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사례이긴 하는데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중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그저 배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쉽고 명확해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중 포인터와 포인터의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포인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두 가지 개념이니만큼 정확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바라고, 좀 헷갈린다 싶으면 항상 그림을 그려서 정확히 어떤 상황들을 나타내는지를 명료하게 하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두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